안녕하세요. 서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 계획표를 통해서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점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은 점검 기간을 상시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은 특정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상시로 위생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위생점검에 대해 어떻게, 얼마나 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상시로 진행되는 위생점검이기에 매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 위생점검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체적으로 위생점검자가 방문 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서류 관리 확인입니다. 기본적인 서류가 잘 갖추어져 있다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만약 서류 관리가 미흡하다면 조리실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조리실 점검에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서류 관리는 작성하고 난 뒤에 변경이 있을 때에만 변경해주면 되는 서류와 월별로 관리해야 하는 서류, 매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는 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서류는 1회 작성 후 변경 시에만 수정해주면 되는 서류들로서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영양사 면허증, 조리사 면허증이 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 후 보관해야 하는 서류로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급식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배식을 담당하는 교사도 건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주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검사 항목은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폐결핵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건강진단 결과서의 보관기간은 2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강진단 결과서에 날짜가 3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검진일이고요. 두 번째 판정일, 세 번째가 발급일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은 검진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교육 수료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조리사, 영양사, 법정위생교육은 매년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년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기위생교육은 6시간, 특별위생교육은 명령이 있을 때에만 3시간이 시행되게 됩니다. 2020년 올해는 영양사와 조리사, 정기식품위생교육이 시행되는 해입니다. 영양사는 대한영양사협회, 조리사는 한국조리사협회에 일정을 확인하셔서 본인이 편하신 날짜에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신 후에는 이수증을 전산으로 출력 가능하니까 출력하셔서 원에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독 필증에 관한 부분인데요. 어린이집에서는 정기적인 방역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 후에는 소독 필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어린이집의 교실뿐만 아니라 조리실도 잊지 않고 꼼꼼하게 소독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소독 필증은요, 소독 주기가 궁금하실 텐데요. 소독 주기는 4월에서 9월까지인 하절기에는 2개월에 1회 이상 하시면 되고요. 10월에서 3월까지인 동절기에는 3개월에 1회 이상 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네, 더 꼼꼼하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잘하시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소독 필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꼭 확인하셔서 보관을 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퀴즈! 건강진단 결과서의 검사 기준일은 판정일이다. 건강진단 결과서의 검진일 기준으로 1년이 유효기간입니다. 소독 필증은 연간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면 된다. 4에서 9월 하절기에는 2개월에 1회 이상, 10월에서 3월 동절기에는 3개월 1회 이상이다. 조리사 법정 위생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조리사, 영양사 법정 위생 교육은 매년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년마다 시행된다. 이번 시간의 키포인트는 건강진단결과서 확인, 법정위생교육 신청하기입니다. 지금까지 서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산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 안전 및 알 권리 확보를 위해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식단표에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농산물 3종, 축산물 5종, 수산물 15종이 있습니다. 축산물과 수산물의 경우엔 그 가공품도 포함이 됩니다. 2020년 4월 30일부터 수산물 3종이 포함이 되었는데요. 추가로 포함된 항목은 다랑어와 주꾸미, 아귀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어린이집 원산지 표시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제도란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고 저개발국 수입품과 국산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를 규정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죠? 그럼 어린이집에서는 제공하는 모든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원산지 표시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식단표에 표시하는 것은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하시면 되고요. 모든 음식에 사용한 특정 원료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그 원료에 대해서 일괄 표시가 가능합니다.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적힌 음식명의 글자 크기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요.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은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럼 동태, 오징어, 낙지, 갈치 등 여러 가지를 섞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면 됩니다. 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도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일 경우에는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기가 가능하고요. 해당 농수산물이 생산된 자치명으로 표시도 가능합니다.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산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수입산 표시를 다음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에서는 원산지를 어디에 표시해 두면 될까요? 원에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곳은 3곳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식단표 또는 원산지 POP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통신문이나 홈페이지에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원산지가 식단표에 기재되어 있다면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식재를 보관하고 있는 냉장고 앞이나 포장재에 표시하는 방법인데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고 식재료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제품 또는 냉장고 앞에 별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식단표의 원산지 표시와 보관 중인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가 일치해야 하는 건 꼭 잊지 않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식단표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인데요. 식단표에 표시하는 방법은 일괄 표시 방법과 개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이렇게 식단표에 상단이나 하단 부분에 일괄적으로 모두 다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별도의 원산지 표시를 작성하지 않고 원산지 표시가 작성된 식단표를 공개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냉장고 앞이나 식재 포장재 앞에도 표시를 해두시면 됩니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에는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만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미표시한 것보다
허위 표시가 더 가중처벌되는 거죠.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서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 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빚지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에 80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 명세서는 6개월간 누락되지 않고 보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퀴즈. 고춧가루가 들어간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배추의 원산지만 표기해도 무관하다.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의 경우에는 고춧가루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장소 상관없이 표기만 하고 있으면 된다. 1. 식단표 및 원산지 POP. 2. 가정통신문 또는 홈페이지. 3. 식재를 보관하고 있는 냉장고 앞이나 포장재 앞에 표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보다 작아야 한다.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한다. 이번 시간의 키포인트는 첫 번째, 원산지 표시가 세 곳에 모두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수산물 3종인 주꾸미, 다랑어, 아기가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산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위생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복장 관리입니다. 처음 조리실에 들어선 점검자의 눈에 들어오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조리사님의 복장입니다. 인사를 나누며 제일 먼저 조리사님의 위생모 착용 상태와 위생 복장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위생복과 앞치마, 고무장갑을 바르게 착용하고 계신가요? 앞치마와 위생복은 외출복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매일 세척 건조해서 착용해야 합니다. 신발은 미끄럽지 않은 신고 벗기가 편한 신발로 외부용 신발과 구분하여 착용하셔야 하고요. 그래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리실 복장은 최대한 맨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맨발과 반바지, 맨살은 왜 안 될까요? 맨살이 많이 노출될수록 황색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색 포도상구균은 인체의 피부 표면 및 모공에 존재하는 상재균으로서 대부분의 사람에게 발견되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성인보다 면역이 약한 아이들의 경우 식중독 발생 위험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황색 포도상구균은 상처가 있을 경우에 상처 부위를 통해 체내에 침입할 수 있어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상처 관리에도 더욱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그럼 위생모 착용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위생모는 귀와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게 착용하고 계신가요? 위생모를 바르게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해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과 같이 2명의 조리사가 위생모를 바르게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엔 각각 20만 원씩 부과되어 총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세용품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 씻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손 세정용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손을 바르게 씻기 위해서는 손 세정대, 물비누, 페이퍼 타올, 페달식 휴지통, 70% 이상의 알코올 소독제 이렇게 5가지가 필요합니다. 수건이나 행주가 아닌 페이퍼 타올을 이용해서 손의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사용한 페이퍼 타올을 버릴 때에도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달식 휴지통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위생관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손 씻기. 손 씻기는 언제 해야 할까요?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화장실에 다녀온 뒤,
그리고 전화를 받고 난 뒤 등 여러 가지 경우에 우리는 모두 손을 씻으셔야 하는데요. 수시로 자주 빈번하게 씻으셔야 합니다. 손 씻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에 물을 묻히고요. 그 다음에 비누를 묻혀서 손바닥을 문질러 줍니다. 다음 손등을 닦아주시고 손가락 사이사이도 꼼꼼하게 문질러 주세요. 엄지손가락을 돌려서 문질러 주시고요. 손톱 밑에도 문질러서 닦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손목을 깨끗이 돌려서 닦아주시고요. 물을 틀어서 깨끗하게 비누 거품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퍼 타올로 손에 물기를 모두 다 없애시고 이렇게 물을 끄면 완성! 여러분 모두 올바른 손 씻기 하고 계신가요? 위생점검 시 손 세척과 소독 후 오염도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점검자는 손바닥만 오염도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및 손끝까지 꼼꼼하게 수합하게 됩니다. 손 씻기가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과정에서 오염도 측정 결과가 높게 나오는 건 당연한 결과겠죠? 앞으로 우리는 손을 씻을 때 영상과 같이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해서 꼼꼼하게 손을 씻고 물기를 제거하고 70% 이상의 알코올로 소독까지 해야 합니다. 손 소독 방법도 손 씻기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고무장갑을 착용한 손은 어떨까요? 고무장갑을 착용한 손은 내 손이 아닐까요? 고무장갑을 착용한 손 또한 맨손과 동일하게 꼼꼼하게 공정이 바뀔 때마다 손 씻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생점검자는 위생점검 시 손의 오염도를 측정하지만 그보다 먼저 공정에 맞게 고무장갑과 손 씻기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고무장갑도 내 손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손 씻기와 동일하게 꼭 세척하고 소독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처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조리실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손에 상처가 생기게 되는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됩니다. 상처가 있는 손으로 맨손 조리 작업을 할 경우 황색포도상 구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률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처가 나면 즉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리실 내에 간단한 구급약품을 비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실이 아닌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면 조리 작업 중에 이동이 힘들어서 혹은 귀찮아서 상처가 있는 손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구급함에는 화상약, 창상약, 소독약, 밴드, 그리고 고무골무를 비치하시고 상처 발생 시에는 고무골무를 착용 후 작업에 임해 주셔야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구급함에 있는 약의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는지도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꼭 잊지 않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수세비품에 페달식 쓰레기통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페달식 쓰레기통을 사용하는 것이 교차 오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조리실 구급함에 고무골무는 비치되어 있는 것이 좋다. 손에 상처 발생 시 고무골무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조리실 구급함에 고무골무를 비치하고 있도록 권장한다. 조리실에서 위생모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30만 원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20만 원이다. 이번 강의의 키포인트는 수세용품의 구비 확인, 조리실 구급함 품목 및 유통기한 확인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재료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패되고 변질된 식재를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검수 시 식재의 포장재가 변형되었거나 찢어진 경우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검수 시 식재를 반품 처리하고 안전한 식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검사받은 축산물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축산물의 경우 도축검사 증명서 또는 이력번호가 있는 라벨을 보관하고 있으면 되고요. 또한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 보관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원료 및 식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식품 제조업으로 허가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무표시 원료 및 식품 사용을 금지하는데 식재 보관 시에 식품 표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하고, 예를 들어 보면 마늘을 구매해서 직접 갈아 간마늘로 제조한 경우 남은 간마늘을 보관 시에는 라벨을 작성 부착하여 마늘의 입고 날짜와 간마늘 제조일자를 표기해 두는 방식입니다. 식재료를 소분해서 사용할 때에는 식품의 표시사항 라벨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고춧가루를 양념 용기에 담아 사용할 경우에 원 포장재에 있는 표시사항을 라벨지에 작성하여 소분한 양념 용기에 부착하고, 이 고춧가루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고춧가루의 표시사항이 있는 원 포장재는 폐기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포장재를 폐기했을 경우 무표시 제품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식재료의 표시사항을 보관할 때에는 사진과 같이 보관 케이스에 담아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요. 클리어 파일에 보관하시는 경우도 있고 빈 용기에 한꺼번에 담아 보관하시는 방법 등 어린이집에서 각자 편한 방법으로 폐기하지 마시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라벨지 작성 방법은 식품명과 입고일 또는 제조일을 기입하고 유통기한 또는 폐기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원산지가 보관 방법까지 표시하여 부착 관리되어야만 안전한 식재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 표시사항인데요. 식품 표시사항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유통기한과 보관 방법입니다.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2020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럼 보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관 방법은 냉장 보관 0에서 10도씨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은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럼 유통기한도 확인했고 표시사항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보관 방법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식품공정에 따른 보관 온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냉장 온도는 식품위생법규상 0에서 10도로 냉장실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동 온도는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상온의 경우 15에서 25도로 창고에 별도로 보관하시고, 실온 보관이라고 되어 있는 식품은 식품의 온도 범위가 1에서 35도로 냉장실이나 창고 모두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점검자마다 기준이 모두 상이할 수 있으니 이럴 땐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한 보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건냉소, 냉암소, 서늘한 곳 보관은 온도 범위가 0에서 15도로 냉장실이나 빛이 차단된 장소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네, 냉장고 온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냉장고에 이렇게 설정 온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정 온도를 확인해 보시면 냉동실은 영하 23도, 냉장실은 2도씨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디지털 온도계를 확인해 보면 냉동실은 영하 20.8도씨, 냉장실은 3.9도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 온도와 냉장고의 실제 온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온도계를 설치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은데요. 디지털 온도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ON을 켜시고요. 뒤에 보시면 섭씨와 화씨를 설정하실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섭씨인지 화씨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센서봉이 냉장고 안쪽에 벽면에 부착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주시고 디지털 온도계 온도를 확인하실 수 있는 이 현황판이 냉장고 바깥쪽에 이렇게 부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식품의 보관 방법을 확인 후 보관 방법에 맞게 보관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굴소스의 경우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장에서 우리가 구입할 때는 상온에 보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개봉 후에는 밀봉하여 냉장 보관하십시오 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를 상온에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보관 방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관 방법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품 보관 기준에 부적합으로 자주 발생되는 사례는 건어물에 대한 보관 기준인데요. 건어물은 흔히 냉동 보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어떤 제품은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가정에서 하는 방법처럼 조리사님들이 냉동고에 그냥 보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보관 방법 위반일 수 있고요. 고추장, 된장, 소스류와 같은 양념류도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밖에 잡곡류와 가루 제품, 김치류 등도 보관 오류가 흔하게 발생되거나 우리 급식실의 식품의 표시사항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품과 비식품을 구분 보관해야 하는데요. 식재료를 비식품, 소모품이나 세제류, 소독제가 보관된 곳에 함께 보관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구분 보관하시고 용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재사용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재료는 바닥으로부터 이격해서 보관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식재료 보관 시에는 반드시 바닥으로부터 15cm 이상 이격해서 보관하고 교차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퀴즈! 검수구역의 조도는 54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검수구역의 조도는 540룩스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이물질 발견에 용이하다. 보관온도 관리는 상온은 1에서 35도씨이다. 상온은 15에서 25도씨이다. 식재에 표시사항이 있는 외포장지는 즉시 폐기하여도 된다. 식재의 표시사항은 식재를 모두 소진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식재료 관리의 포인트는 식재 보관 온도 확인하기, 식재 표시사항 보관 여부 확인하기입니다. 지금까지 식재료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